혹시 스쳐 지나간 과거 경험을 곱씹어 보다가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쳤던 적 없으세요? 한국의 아주 독특한 에세이 장르죠. 바로 수필이요. 이 수필이 바로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냥 글쓰기가 아니고요. 우리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뭐랄까 일종의 철학적 도구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수필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생각해보면 우리 머릿속에는 정말 수많은 기억들이 쌓여 있잖아요. 이게 그냥 막 흩어져 있는 조각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도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수필이 아주 흥미로운 답을 하나 던져줍니다. 기억 속에서 의미를 이렇게 딱 건져 올리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수필의 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철학의 아주 오래된 논쟁 하나를 먼저 들여다봐야 해요.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는 것, 이 알미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바로 경험과 이성이라는 두 거대한 축이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자, 여기 두 진영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쪽은 경험론입니다. 이쪽은 보는 게 믿는 거지 하면서 우리 눈, 귀, 코 이런 감각으로 직접 겪는 경험만이 진짜 지식의 근원이라고 주장해요. 반대쪽에는 합리론이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처럼 진짜 삶은 오직 우리 머릿속, 그러니까 이성적인 생각에서만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경험론에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감각이 생각보다 그렇게 믿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게 과연 현실의 전부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컵에 빨대를 꽂으면 어떻게 보이죠? 네, 휘어져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빨대의 본 모습, 본질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감각이 이렇게나 쉽게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촛불도 똑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촛불은 막 이리저리 흔들리잖아요. 그 모양이 매 순간 춤추듯이 변하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건 이렇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숨어 있는 변치 않는 진짜 모습, 본질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어쩌라는 걸까요? 경험도 못 믿겠고?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이 둘을 합치는 거예요. 진짜 무언가를 이해하려면 경험과 이성, 이 둘이 아주 강력하게 딱 결합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진정한 이해에 이르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먼저 1단계.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날 것 그대로 체험합니다. 그리고 2단계. 그 경험의 조각들을 가지고 와서 이성으로 깊이 사색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의미나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이 두 단계가 딱 합쳐졌을 때 드디어 사물의 진짜 모습, 즉 진정한 이해가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둘은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뭐랄까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인 거죠. 깊이 생각하지 않는 체험은 그냥 얕은 감상으로 끝나버리고요. 반대로 실제 체험이 없는 생각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공허한 망상이 될 뿐이에요. 현실이라는 그림을 제대로 완성하려면 둘 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드디어 수필이 다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한 이 강력한 철학적 결합 있죠. 경험과 사색의 만남. 이걸 문학의 형태로 아주 멋지게 구현해낸 게 바로 한국의 수필이거든요. 그럼 수필이 대체 뭘까요? 그냥 옛날 경험을 쭉 나열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현재의 내가 과거의 경험들을 마치 퍼즐 조각처럼 다시 맞서보고 재구성해서 그 안에 숨어있던 진짜 의미를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수필이라는 하나의 예술인 겁니다. 그래서 수필 작가는요, 꼭 탐정 같아요. 과거의 경험이라는 사건 현장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경험과 사유라는 두 개의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 돌아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그 일상의 한 조각에 아, 이건 바로 이런 의미였어 하고 이름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거고요.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이 철학이 실제 글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직접 봐야겠죠?
아주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이은서 작가의 승배를 품다라는 수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수필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승배라는 게 뭐냐면 칼날에서 손잡이 안으로 쏙 들어가는 뾰족한 부분이거든요. 이 승배랑 손잡이가 어떻게 딱 맞아서 하나의 도구가 되는지를 보면서 우리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개성이 다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깊은 통찰을 얻는 거죠. 자, 작가는 먼저 흩어져 있던 체험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조각은 이거예요. 할아버지가 툭 던지셨던 한마디. 농기구도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호미는 승배와 자루의 궁합이 맞아야 한다. 바로 이 기억입니다. 다음으로 꺼내놓은 두 번째 기억의 조각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겁니다. 아버지는 자식들 성격이 제각각인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가족이라는 하나의 전체 안에 이렇게나 다른 부분들이 모여 있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느꼈던 경험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각은요. 좀 당황스러웠던 실패의 경험이에요. 물을 썰고 있는데 칼날이 손잡이에서 툭 하고 빠져버린 거예요. 정말 허무한 순간이죠. 이 기억이 나중에는 서로를 꽉 붙잡아주지 못하는 인간관계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은유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여기서 사색이라는 마법이 시작됩니다. 작가는 할아버지의 농기구, 아버지의 통찰, 그리고 부서져 버린 칼. 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던 경험들을 하나의 실로 쫙 꿰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런 통찰에 도달하죠. 아,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른 모양의 승배와 손잡이를 가진 존재구나. 우리가 진짜 함께 하려면 서로의 다른 모습, 심지어 그 날카로운 두 분까지도 품어 안아야만 비로소 단단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바로 이런 깊은 의미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험을 재료로 의미를 빚어내는 수필의 진짜 힘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수필의 철학은 사실 우리 모두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수필이 우리에게 진짜 가르쳐주는 건요,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를 재료로 삼아서 지금의 내가 새로운 의미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어제 먹었던 저녁 식사, 매일 지나치는 출근길 풍경, 친구랑 나눴던 아주 사소한 대화.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 모르는 여러분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한번 여러분만의 의미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